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 공업화 정책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가 자신의 경제개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제1차 계획이 왜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갖는 함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경제 운영 면에서 제1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수정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에서는 제1차 경제계획의 수정 과정과 수정된 내용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화 정책에서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이 추가로 도입되었다는 점과 그것의 경제적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계획은 1965년 5월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여 1962년 1월에 공포된 계획과 이 계획이 수정되어 1964년 2월에 발표된 계획 2개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두 계획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를 원계획, 후자를 보완계획으로 부르겠습니다. 물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상 제1차 계획은 전자를 의미하고 후자를 언급할 때에는 보완계획으로 부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로 한다. 이 인용문은 제1차 계획의 경제체제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를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는 중소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재 산업 부문은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에 맡겨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및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직접 건설하거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는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체제와 정부 기업 관계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귀속재산 불화, 원조물자 판매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거액의 은행 대출을 해주어 정경육참 문제는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부는 귀속 기업체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판매 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고, 시장 환율보다 낮은 공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조 물자를 판매한 결과 이것을 배분받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정부 하에서 특혜를 받아 성장한 대자본가들을 부정축제자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1961년 4월 17일에 법률 제602호로 부정축제특별처리법이 제정되었으나 곧이어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이 법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부 역시 부정축제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초기에는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려고 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5월 중에 정재호, 설경동, 박흥식, 백남일, 이병철 등 당시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15인의 대자본가들을 구속하고 1961년 6월 14일에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정축제처리법 법률 제623호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부정축제자의 전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고 부정축제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정축제 금액을 소정기관에 납부하면 국가에 반환한 재산을 돌려줌과 동시에 부정축제처리법에 의해 부과된 일체 의무를 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축제자들이 소유한 기업들을 국유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와 부정축제자에 해당하는 이들 대자본가들의 로비로 군사정부의 부정축제자 처리 방침은 완화되어 갔습니다. 군사정부는 1961년 10월 26일에 부정축제처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 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건설하여 부정축제 통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한 기간산업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축제자들은 군사정부에서 원하는, 다시 말하면 제1차 경제계획에서 건설하려고 했던 기간산업을 선정하여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추후 주식으로 대납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대자본가들이 약속한 기간산업은 많은 경우 실제 건설되었지만 주식 대납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속력을 상실해 갔으며 부정축제 확정액은 주식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축제자로 낙인 찍혔던 대자본가들은 박정희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민간의 동반자로서 확실하게 지위를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원, 즉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승만 정부 하에서 금융제도의 상황을 소개하고 군사정부 하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직접 금융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한국 금융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기에 대부분의 은행은 일본인 소유여서 해방 이후에는 귀속 재산으로 정부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 금융제도를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 결과 1950년 4월에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미국식 금융제도를 모방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지위와 한국은행의 감독을 받는 민간 소유의 일방은행 체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소유의 일반은행을 민간에 급한 과제였으나 이 두 법이 제정된 2개월 후에 한국이 발발하면서 불안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권 이후 두 가지 화가 일반은행을 촉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자는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미국이 자유경제로 전환을 강하게 했습니다. 다시 정부 소유로 남은 귀속 재산을 으로 불화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미국 정부의 요구, 한국 정부가 경제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954년에 재헌헌법의 경제 조항을 개정하여 경제 자유화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일반은행 관련해서는 그간 시행을 미뤄왔던 1950년 은행법을 1954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말부터 정부 소유의 은행주 민간 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4년 8월 1일 현재 일반은행 주식 소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일반은행은 한국상업은행, 한국상공은행, 한국저축은행, 한국신탁은행, 조은은행과 같이 총 5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9월에 한국상공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병되어 한국흥업은행으로 변경되어 실제 일반은행 불화는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속주는 정부가 소유한 주식이고, 은행 상호주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등과 같이 다른 은행이 소유한 주식을 의미하고, 기타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역시 정부 소유 은행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귀속주와 더불어 은행 상호주의 상당 부분이 은행주 불화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은행주 불화는 1994년 11월 29일 일반 공매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정가격에 비해 최고 입찰이 낮아 1차 공매되었습니다. 1955년까지 총 5번 된 일반 공매 계속 유찰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독점 방지를 불화되는 은행주의 매장을 제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56년 4월 사이에 실시된 제7차 공매에서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를 저해했던 을 대부분 철폐했습니다. 우선 1주 이상 무제한 입찰이 허용되었고, 매수 앞에서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매수 납 전이라도 운영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제7차 공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당시 대기업을 소유한 이병철, 이환원 등과 수의 자본가에게 불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불화된 부정축제 청구하여 2021년 10월에 다시 정부에 환수시키고 취했고, 1909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군사정부는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수은행을 설립하여 정부의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부가 계획한 사업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특히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확충을 위해서는 내자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즉 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 국유화를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가 유일한 외자였습니다. 그러나 원조는 그것의 규모, 배분이라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 하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외자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원조 규모와 어떤 원조 물자를 도입할 것인가, 즉 배분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가 더 중시되어 결정되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즉 한국 정부의 경제 부흥 목표보다 미국 정부의 경제 안정 목표가 우선되어 소비재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그 규모도 미국의 재정 상태에 제약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가 감소하면서 한국 정부도 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자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58년 3월에 제정된 법률 제486호 외자관리법이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외자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제공한 원조 자금과 이에 근거하여 도입된 물자라고 규정하여 아직 원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정된 것은 1960년 1월에 법률 제532호 외자 도입 촉진법이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집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로 제한되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과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의 직접 투자만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면서 외자 도입 정책이 크게 변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원조와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한정되었던 외자 형태에 차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원조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61년 8월에 외자 도입 촉진법을 개정하여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로 확장했지만 투자의 안정성과 수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1961년 11월에 선의의 외국 자본은 그 형태와 액수를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하여 차관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외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61년 10월에 경제기획원 내에 외자 도입국이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재무부가 외자 도입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지만 이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외자 도입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외자에서 차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화된 것은 1962년 7월에 제정된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에서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 신청서를 재무부를 거쳐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면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가기의 의결을 받아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산업 부분에 속하는 사업, 국제수지의 개선에 하는 사업, 국가의 필수적인 물품 또를 생산하는 사업 지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경제에 포함된 기간산업 건설 사업은 기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심사와 외자를 도입하기 아니라 외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지불 보증까지 정부가 제공하여 외자에 대한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받는 자본은 통상 발전국가 모델, 박정희 정부의 체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 4.19 혁명 이후 축제자로 몰려
10월에 위기에 몰렸던 기업가를 제2개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유력한 동반자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제2계획에서 상정한 기간 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및 확충을 위해 금융과 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하며, 이런 발전국가 모델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